기사가 났었어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 롯데 관련해서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024년 12월이었어요. 재작년 12월. 그러니까 그때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계엄 막 혼란한 그런 정국이었는데 그때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면 롯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심지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롯데가 모라토리엄이 선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정확히 언제냐면은 2024년 11월 17일, 18일 이때쯤에 롯데 모라토리엄 관련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4년은 진짜 2024년 하반기는요. 반전과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2024년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1심 유죄가 나왔어요. 공직선거법. 25일에는 위증교사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12월 3일에는 계엄 선포가 되고 12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고 그리고 쭉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고 이런 일들이 2024년 11월 15일부터 있었는데 그때 11월 17일에 인터넷상에 루머가 쫙 돌았어요. 어떤 루머가 돌았느냐? 롯데가 모라토리엄, 쉽게 말하면 돈 못 갚겠다. 나 저기 그 만세 불렀다. 이런 루머가 딱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루머가 딱 돌았냐면 롯데의 차입금이 39조다. 와, 롯데그룹의 차입금이 39조인데 예상 당기 순이익은 1조다. 그러면 차입금이 39조인데 벌어들이는 돈은 1조밖에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룹 전체에 유동성의 위기가 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유동성의 위기가 있느냐? 그 롯데가 인수와 합병에 실패했다. 쉽게 말하면 뭐 한샘, 미니스톱, 중고나라,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을 그 인수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 다음에 실적은 꼬꾸라지고 있다. 롯데온이라고 그 인터넷 쇼핑 회사 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습니다. 쿠팡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롯데온은 적자인데 벌써 수조 원의 적자다. 그 다음에 롯데건설 미분양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열사 간에 연대 보증을 쫙 했는데 이게 치명타다. 롯데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많지 않습니까?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다 매각해도 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도 빚 정리가 쉽지 않고 그래서 모라토리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찌라시가 쫙 돌았었어요. 돌았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제가 경제에 대해서 그때는 별로 관심 없었고 그냥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드디어 이제 판결 선고가 나오기 시작하네. 어떻게 나올까? 귀가 쫑긋 그러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엄 딱 맞은 다음에는 어이구 이게 웬 소리냐 그러고 있었을 때라 롯데 모라토리움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망록에 적어놔도 소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롯데에서는요 난리가 났었어요. 왜 난리가 났었느냐? 지금 이재명이 문제냐 윤석열이 문제냐 우리 그룹사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딱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위기설을 설파한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찌라시 작성한 사람, 찌라시를 유포한 사람 이 두 명에 대해서 11월 17일에 이런 인터넷 루머가 돌았는데 그 한 12월 정도에 막 그룹의 전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당한 사람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혐의가 없다 해가지고 불기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월 12일인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그 기사가 딱 났던 겁니다. 근데 이 불기소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롯데가 우리 롯데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다. 모라토리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성남시 모라토리엄 이렇게 시장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라토리엄 상태가 아닌데 모라토리엄이 있을 거라고 그 찌라시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라고 경찰과 검찰에 고발을 했었는데 결론은 불기소다. 그 이야기는 롯데의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누구의 말이 맞다? 찌라시를 만든 사람의 말이 맞다.
그러면 결론은 롯데는 위기다 아니다. 위기다. 이런 결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불기소 결정서에다가 불기소장에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딱 적었는데 차입금이 39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차입금이 39조는 아니지만 롯데의 차입금 상당히 많다. 호텔 롯데가 차입금이 29조 9천억이다라고 그렇게 그 찌라시에 나와 있었다라고 했는데 29조 9천억 아니다. 하지만 얼마다? 21조 5천억이다. 와, 크지 않습니까? 롯데온의 적자가 수조 원의 적자가 났다? 아니다. 그런데 롯데온의 적자는 얼마다? 5천억이다. 와, 5천억에게 이를 수도 있는데 롯데온의 1년 매출액이 뭐 한 1천억, 2천억, 2천억도 안 돼요. 그런데 누적 적자가 5천억이란 이야기예요. 와, 그 다음에 이런 찌라시가 이런 정도로 약간 과장이 있고 약간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틀린 측면들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찌라시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찌라시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롯데가 위기다. 그런데 롯데가 위기인 건 맞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더군다나 롯데가 그 모라토리엄 썰이 돌았던 게 11월 17일, 18일 이 상관이었는데 그런데 나흘 뒤에 11월 21일에 롯데케미칼이 공시를 합니다. 롯데에 큰 축이 3개가 있는데 롯데는 하나는 유통, 하나는 화학, 케미칼, 또 하나는 건설 이렇게 3개 회사가 제일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옛날에 뭐 10년쯤 전에는 롯데케미칼이 1년에 막 2조씩 벌어들이고 그랬어요.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랬던 롯데의 캐시카우였던 롯데케미칼이 11월 21일에 공시를 하는데 어떤 공시를 하냐면은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 10년 정도 사이에 발행했던 회사채에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채권 만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인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했다라고 하면요. 은행에서 지금 당장 갚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장 못 갚은 게 부도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에서 기한의 이익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얼마어치를 발행했냐면 무려 2조 450억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채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사채를 쓴다는 게 아니고 회사가 돈을 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채가 뭐 사사로 올 때 그 사자가 아니고 회사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계약서를 쓰겠죠. 그 계약서에 사채 관리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계약서에 재무 비율을 일정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3개년 누적 그 EBITDA하고 EBI TDA하고 이거를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로 나눈 게 5배 이상 유지하여야 된다라고 한 항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롯데케미칼이 일정 정도 꾸준하게 제대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사채 관리 계약서에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한의 이익 상실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롯데케미칼은 2조 원을 당장 갚아야 되고, 당장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라토리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뭐 금액이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봤겠지만 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공시를 갖다가 했네. 그러면은 뭐 이게 롯데가 위기였던 거 맞네. 모라토리엄 코앞까지 갔었던 거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롯데케미칼이 어떤 회사냐면요. 1976년에 설립됐는데 옛날로 생각하면은 호남 석유화학이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1976년에 저기 여수에 공장을 갖다 딱 만들고 그때 지은 이름이 호남 석유화학이에요. 여수에 굉장히 공업단지 많지 않습니까? 뭐 호남 정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여자배 구단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유는 아니지만 호남 석유화학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남 석유화학을 롯데가 1979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1991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상장사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회사 이름을 호남석유화학에서 롯데케미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삼성그룹의 화학 계열사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 개가 있었거든요. 뭐 삼성 정밀화학 삼성 무슨 화학 계열사들을 롯데가 인수를 갖다 딱 하고 그랬는데 이때 왜 인수를 했냐면 그때 우리나라 화학 회사들이 무지무지하게 잘 나갈 때였거든요. 2015년도에 롯데 케미칼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였냐면 1조 6천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롯데케미칼이 사상 최대 실적을 딱 찍는데 이때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13조 2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조 5천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동빈 회장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야 삼성화학회사들 우리가 다 삼성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화학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문제가 있거든요. 삼성은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최고 그냥 딱 클라이막스에 딱 달했을 때 롯데 같은 데다 다 그냥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화학회사가 롯데케미칼이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인데 이걸 왜 팔지? 삼성 뭐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뭐 삼성 구조본이 옛날 같지 않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롯데케미칼 실적은 처참해요. 2022년에 매출액이 22조 2천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은 얼마였느냐? 7,626억인데 적자예요. 마이너스 7,626억이에요. 2023년에는 매출액이 줄었어요. 얼마로 줄었느냐? 20조가 안 됐어요. 전년에 22.2조였는데 2023년에는 19.9조가 됐어요. 영업이익으로 얼마가 됐습니까? 3,477억 적자. 적자폭은 좀 줄었네. 그 다음에 또 2024년에는 매출액이 이번에는 20조를 넘겼어요. 20.4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어마어마해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941억. 그러니까 8,941억 적자. 2025년에는 매출액이 작년입니다. 18조 8천억이에요. 18.8조예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391억. 그러면 요것만 다 합쳐봐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벌어놓은 거 거의 다 까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10년 동안 2조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3개년 누적 재무 비율이 최소한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개년 누적하면 2022, 2023, 2024인데 2022년에 7,600억 적자, 2023년에 3,400억 적자, 2024년에 8,900억 적자.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은행에서 돈 빨리 갚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롯데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불과 10년 전에는 2016년에는 2조 5천억 흑자 내던 회사가 2015년에는 1조 6천억 흑자 내던 회사가 왜 갑자기 2020년대 한 5, 6년 만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 회사로 그게 탈바꿈하게 됐는가? 탈바꿈이 아니죠. 그냥 망하게 됐는가? 거의. 그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중국. 또 하나는 중동이에요. 왜 그러는가?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엄청나게 롯데케미칼 제품을 플라스틱 같은 제품을 화학 제품을 사줬던 데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중동. 왜 중동이냐면 롯데케미칼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동이었는데 중동이 야 우리도 공장 짓자. 그런데 중동에서 지은 공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지은 공장보다 훨씬 더 최신식 공법 COTC라고 하는 공법을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이때 에틸렌인가 나프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제품의 가격이 COTC 공법으로 만들면
톤당 100불 밑이래요. 근데 SK케미칼이나 뭐 우리나라 모든 화학회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중국 회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톤당 300불이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학회사, 화학 공장들은요, 이렇게 케미칼 공장들은 쉬면 안 된대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대요. 쉬는 순간 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적자보고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야. 물량도 줄었지만, 보세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매출액이 2022년이 22.2조, 이때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뭐 19.9조, 20.4조, 18.8조, 매출액이 더 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SK케미칼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하기 직전 아닌가?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롯데하면은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신 신격호 회장님 생각이 나잖아요. 신격호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192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20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백수하신 분이야, 백수. 2020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옛날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되신 거예요. 만으로 따지면은 98세 뭐 몇 개월 정도 되시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건강하셨다고 그랬는데, 신격호 회장이 어떤 분이냐면 저기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양농고를 졸업하고 무작정 뭐 집이 되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안 되겠다. 내가 무작정 일본 간다 해가지고 21살 때 1942년에 1940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양농업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뭐 집에서 농사 짓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면서 무작정 일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냥 도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세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경야독 야간부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뭘 했냐면은 와세다 고등공학교 화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님은 와세다 고등공학교면 지금으로 치면 와세다 대학교 공과대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주경야독으로 야간에 와세다 화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런데 회사 그러니까 돈도 없고 또 조선에서 간 젊은이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다음 머리도 좋았겠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 눈에 쏙 들어가지고 어떤 일본 사람이 이름이 시게미츠 다케오거든요. 신격호의 일본식 이름은 시게미츠입니다. 중광, 무거울 중에 빛광자, 중광, 무웅, 시게미츠 다케오인데, 시게미츠, 당신 마음에 들어. 자네 사업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신격호를 이뻐했던 어쩐 게 돈 많은 그런 분이 신격호 회장한테 돈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공장 간이 공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비누하고 화장품 만들었는데 잘 됐는데, 근데 폭격당하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대요. 그랬는데 참 일본 사람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시게미츠, 응? 내가 자네 믿고 한 거고, 자네가 어쨌든 돈 떼먹고 그런 거 아니고 그다음 폭격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네. 나한테 부담 갖지 말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다시 와세다 공대를 갔다가 1946년에 졸업한 거죠. 학교 다니면서 신격호 회장은요, 주경야독 한 거예요. 대학도 다니고 고등공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래, 나 돈 벌어야 돼. 나 돈 없어. 학비도 돼야 돼. 그다음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해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화학과니까 화장품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망해가지고 쫙 그랬는데 1946년에 와세다 졸업하고 나가지고 이 신격호 일본 이름 시게미츠 다케오가 뭐에 착안을 했냐면 껌에 착안을 한 거예요. 껌에 착안을 했는데 와세다 대학 출신이 만든 껌인데 그게 그렇게 잘 팔렸대요. 1946년 언제입니까? 일본이 패망한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미 군들이 와가지고 껌 질겅질겅 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저기 우리를 정복한 미국 사람들이 백인 흑인 할 거 없이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데 멋있어 보이네.
근데 그 껌을 신격호가 만들어가지고 이 껌이 무지무지무지하게 잘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한제산 딱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67년에 47살 때 한국에 딱 와가지고 한국에다 뭘 만든다? 롯데 제과를 만든 거예요. 그게 1967년. 제가 태어났을 때 롯데 제과랑 저랑 생일이 아니라 나이가 같네. 그리고 난 다음에 73년에는 호텔 롯데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남 석유화학을 인수한 거는 79년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가서 먹는 롯데리아도 1979년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982년에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 그 다음에 1987년에 롯데월드가 생겨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저기 방배동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방이동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느냐? 잠시를 지나가요. 그러면 그때 롯데월드를 막 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도 롯데월드에서 노가다 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뛰었습니다. 저는 뭐 몸이 또 부실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 친구 중에 나 저기 내가 말이야 저 롯데월드에서 내가 노가다 뛰었었어.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인 2017년도에 잠실에 뭐가 생겼습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생겼어요. 그 롯데월드 타워는 어떤 데입니까?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이에요. 123층인데 그 지하는 6층이에요. 합치면은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합치면 129층입니다. 그 다음에 554.5m. 2010년에 착공해가지고 2016년에 완공됐으니까 꼬박 6년이 걸렸고 개장한 건 2017년인데 제가 아직도 잠실 살았으면 롯데월드 거기 많이 갔었을 것 같은데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보고 100층인가 거의 뭐 꼭대기층 거기 식당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제가 아는 선배님이 거기서 밥 사줘가지고 딱 그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거기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뿌예가지고 별로 그렇게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이에요. 세계에서 6번째로.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왜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그 부르즈 칼리파, 이게 저기 중동 어디죠? 아부다비인가? 두바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L118이라고 하는 빌딩이 또 있는데 KL118은 KL은 어디냐면 쿠알라룸푸르가 KL이잖아요. 이거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데가 상하이 타워, 뭐 상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베이트 타워가 또 있는데 이 알베이트 타워는 사우디에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로 높은 그 빌딩이 핑안 파이낸스 센터인데 이거는 선전에 있대요. 쉔젠에 있대요. 그리고 나서 6번째가 롯데월드 타워인데 뭐 두바이나 말레이시아나 중국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는 그 OECD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롯데월드 타워가 제일 높은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잖아요. 근데 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롯데월드 타워 아닌가? 제일 비싼 거 아니야. 그게 6조래요. 6조 가격이.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이제는 상징과도 같은 어디 가나 다 보이는 게 롯데월드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신격호 회장님이 그래 내 돈을 갖다가 그냥 다 쏟아 부어가지고 또 상징적인 건물 하나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격호 회장의 또 하나 기록이 있어요. 역사상 한국인 중에서 최고 부자는 누구였다? 신격호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격호 회장님이 돈이 제일 많았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이재용 회장이나 뭐 앞으로는 뭐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최고라고 하냐면 포브스에서 세계 부자 순위를 쭈루룩 매기거든요. 이재용 회장은 몇십 등 될 겁니다. 몇 백 등 넘어갈 수도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신격호 회장은 1993년에 세계 부자 순위에서 3등까지 했었어요. 그때는 막 일본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다음에 뭐 일본의 뭐 부동산 가치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랬으니까 80년대에는 4등까지 한 적이 있고요. 1993년에는 포브스에서 세계 부자 1등 누구였지? 빌 게이츠였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2등 누구? 3등 신격호, 그다음에 다케미치 시게미치 다케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이런 분이었는데
그 2020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격호의 뒤를 이은 그 오너는 누구였느냐? 신동빈이잖아요. 신동빈 회장님은 이름이 시게미츠 중광이고 아키오입니다. 아키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의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님은요, 하프 코리안, 하프 저페니즈예요. 뭐 국적은 한국 국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신동빈 회장은 대학은 어디 나왔냐면 청산대를 나왔어. 청산. 푸를 청, 그 산산.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을 그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MBA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직장 생활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노무라 증권에서 했는데, 노무라 증권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회사죠. 왜 어마어마한 회사냐? 쉽게 말하면 노무라 증권은 정보기관 같은 데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가장 최고급 정보를 많이 아는 데가 일본 정부보다 더 따끈따끈하고 더 수준 있는 정보를 아는 데가 그게 노무라 증권이래요. 그런데 이 노무라 증권에서 주로 런던 지점에서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1988년에 롯데 상사를 통해 가지고 롯데그룹에 입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첫 번째 회사가 어디냐? 그게 호남석유화학이에요. 호남석유화학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롯데케미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에서 실질적으로 롯데인으로서의 첫 번째 왜냐하면 그 롯데 상사에서 롯데 상사로 들어갔지만 이건 일본 지사였거든. 한국의 롯데는 호남 석유화학의 상무로 들어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에 아주 애정이 깊을 거예요. 그러다가 97년에 부회장 되고 2011년도에 회장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한국과 일본 롯데 모두 승계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직후에 뭐가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왕자의 난이 롯데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은 신격호 회장의 장남이 아니었거든요. 장남은 누구였느냐? 신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장남이었는데, 그런데 신격호 회장이 그 신동빈 회장한테 이제 후계자 자리를 물려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동주 회장은 한국말을 못해요. 신동주 회장은 일본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데는 한국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는데 신동주한테, 큰아들한테 맡길 수는 없겠지라고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신동주 회장이 내가 장남인데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핵심적인 회사 지분을 사실은 신동주 회장이 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뭐 왕자의 난이 진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동빈 회장이 지금 이렇게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동빈이 이끌고 있는 그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리한 인수와 합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갖다가 했느냐? 첫 번째로 잠깐만, 제가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었는데, 롯데 머티리얼. 인수합병이 다 실패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실패했어요. 첫 번째로 한샘 인수했는데 지금 뭐 한샘 잘 나갑니까? 미니스톱이라고 편의점 지금 보이나요? 그 다음에 중고나라도 롯데에서 인수를 했는데 지지부진하죠. 제일 큰 건 어디냐면 일진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회사를 롯데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2023년이었거든요. 2조 7천억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2조 7천억 중에 자기 돈은 1조밖에 안 되고 나머지 1조 7천억은 차입금인데, 롯데 머티리얼스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롯데 머티리얼스가 상장 회사인데, 적자예요. 적자도 상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하는 게 다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롯데케미칼이 10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나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 골칫덩어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롯데하면 뭡니까? 롯데하면 백화점이잖아요. 롯데 쇼핑이잖아요. 그런데 롯데백화점은 지금 어디에 밀립니까?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한테 밀리잖아요. 지금 강남 신세계 하나의 그 매출액이 롯데 본점하고 잠실점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그러던데.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또 현대백화점 나름대로의 뭔가가 또 있잖아요. 신세계는 신세계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고. 근데 롯데는 왠지 옛날 같지가 않아. 저만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좀 백화점이면 좀 이렇게 내가 온 것 같은, 뭐 대접받는 것 같은, 그 다음 뭐 좀 럭셔리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왠지 롯데는 신세계나 그 현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쿠팡에 팍팍 밀리고 있잖아요. 롯데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줄도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롯데온은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하고 이런 데에다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롯데는 유통의 최강자가 롯데였는데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완전히 죽을 갖다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느는 족족 지금 다 적자가 나고 있고, 매출은 안 오르는데 그런데 투자해야 될 돈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롯데온도 실패를 갖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부채는 급증했어요. 그래가지고 롯데 지주가 2019년도에 부채가 7조였는데 2023년에는 13조가 됐고요. 롯데케미칼도 부채가 2019년에는 5조였는데 2023년에는 13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롯데케미칼 지금 엉망이라고 그랬어요. 롯데 그 쇼핑도 지금 그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롯데건설인데, 제가 2025년 6월에 나온 한국신용평가 보고서 봤거든요. 그게 한 10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봤더니 요약을 해보면은 PF 우발 채무 부담이 과중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롯데건설의 매출액이 2022년에 5조 9천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2022년, 2023년 이렇게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은 2022년에 3,600억이었거든요. 영업이익률 6.1%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억 좀 넘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2022년도에는 6.1%였는데 2025년에는요 0.2%예요. 0.2%. 그러니까 롯데가 돈을 갖다가 벌어다 주는 데가 없어. 롯데건설이 도급순위 8위거든요. 도급순위 8위면은 상당히 높은 등수인데, 그런데 롯데 그 건설은 그 상장회사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하고, 그 다음에 1978년에 평화건업사 뭐 이렇게 됐던 그 회사를 롯데에서 이제 인수를 갖다가 했는데, 롯데그룹에서. 그런데 한신평 보고서를 갖다 쭉 보니까 PF 우발 채무 부담이 있다. 그 다음에 분양 실적이나 이익 창출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열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재무적 변동성이 내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롯데케미칼 같은데 지금 만약에 꼬꾸라지게 되면 다 연대보증으로 롯데그룹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유사시에 계열사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업리프트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롯데의 3개 축인 케미칼, 건설, 유통 3개가 케미칼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 지금 뭐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PF 우발 채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대보증한 채무, PF 사업장에 연대보증한 거 만약에 빵하고 터지면 케미칼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이커머스에서는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커머스가 훨씬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롯데 백화점이 언제까지 돈을 갖다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롯데 백화점 한 군데에서 버는 돈으로 케미칼하고 건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룹 전체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지주가 2016년도가 그러니까 롯데 그 지주의 그 주가가 제일 높았던 때는 2016년도인데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마이너스 80%예요. 마이너스 80%. 반토막도 아니고 4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케미칼도 2024년 기준에 2024년에 반토막이었고 케미칼도 롯데케미칼이 주가가 제일 좋았을 때가 4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2016년 17월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가서 봤더니 7만 4천 원, 5천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분의 1이 된 거야? 7428, 754. 와. 그 다음에 하이마트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지금 롯데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롯데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데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괜찮아지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경기 살아나면 롯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아닐까 예컨대 건설 경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롯데건설이 이렇게 막 받쳐줘.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롯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저는 사실은 신동빈 회장의 패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동빈 회장하고 신격호 회장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전공이 뭐였다? 화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분야만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비누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껌 만들고 다 이게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뭐 과자 만들고 그러다가 과자 그 껌 같은 거 유통하는 거 괜찮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화점 만들고 호텔 만들고 왜냐? 부동산이 최고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지에 그냥 부동산 쫙쫙쫙 사놓고 그 다음에 화학회사 나 전공이 화학이야 해가지고 석유화학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선으로 딱 물러났는데 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전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공이 아오야마 대학교에 경제학과 나왔어요. 상학과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직장을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증권회사 갔어요. 노무라 증권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영을 했다? 이전에 신격호 회장 계실 때에는 어땠냐면 무차입 경영이었어요. 빚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삼성 따라잡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 다음에 야 우리도 맨날 내가 뭐 껌파리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 했겠지. 그래가지고 화학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잔뜩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드러나진 않지만 뭐 일진 머티리얼스나 막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에다가 몰빵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님은 내가 아는 분야,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기는 게 아니라 신격호 회장은 돌다리를 부셔가면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돌다리를 거의 막 부실 지경으로 막 그런 다음에 그러다 진짜 돌다리 부시러 무너지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안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동빈 회장은 그걸 안 하고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러다가 근데 저는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신동빈 회장이 지금 꽂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이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동빈 회장의 아들이 있어요. 일남 2년대 아들이 있는데 그 신동빈 회장의 아들은 신유열이고 86년생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냐면은 시게미츠 사토시예요. 왜냐하면 신격호 회장부터 그 시게미츠였으니까. 그 다음에 신유열은 아주 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게이오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영의숙이라고 하죠. 이재용 회장도 게이오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랑 똑같이 컬럼비아에서 MBA 한 다음에 아버지랑 똑같이 노무라 증권 다니다가 롯데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 말부터 2025년 11월 26일부터 롯데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동빈 회장의 승부수는 무엇이냐? 우리 롯데가 앞으로 잘 나아가려면 바이오 쪽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해. 지금 케미칼이
1년에 1조 가까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케미칼을 잘 정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일을 갖다가 벌리네. 롯데바이오 막 이런 데다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벌써 시간 많이 갔는데 그 잠깐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우리나라 환율 자꾸 올라가는데 그런데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1997년에 이렇게 환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그러면서 중견 기업들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그러면서 대우그룹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 세 개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니까 착시 현상으로 야 진짜 주가가 5천 되게 생겼어요. 야 진짜 꿈 같은 일이네. 2배 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 물러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사이에 주가가 2배 올랐어요. 전 윤석열 뭐 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세계 그 넘버 1, 2, 3는 무지하게 잘 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회사들 지금 죽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중견 기업들 무너지다가 롯데가 만약에 재작년에 그 뭐 찌라시 돌았던 것처럼 모라토리움 막 선언돼 오르면 어떻게 하나?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다행히 대우와는 다르게 롯데는 뭐가 많다? 땅이 많다. 롯데가 가진 땅이요. 한 150조 넘지 않을까? 롯데그룹 전체가 갖고 있는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그러면 뭐 땅이라도 팔지 뭐 이런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유동성이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팔아야지. 근데 롯데그룹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경제적 여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신동빈 회장님 제가 뭐 롯데하고 뭐 관련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롯데는 진짜 뭐라 그럴까 긴축 경영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다시 한번 잘 정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다시 뭐 바이오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로운 그 동력을 찾아가지고 잘 회복돼야 된다. 만약에 롯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지무지하게 지금 혼란을 또 겪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가 화이팅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신유열 그 뭐 부회장인가 뭐 젊은 친구인데 86년생이니까 이제 꼭 41살 뭐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어쨌든 그 젊은 그 다음에 뭐 신유열 회장 그 부회장은 태어나기는 런던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대학 다니고 미국에서 MBA 하고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 다니고 한국에서 이제 사업하고 한국말은 잘하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신유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동빈 회장은요 몇 년생이냐면 1955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55년생. 그러면은 벌써 70이 넘어갔네.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뭐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이럴 때가 또 위험한 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롯데가 지금 이와 같은 위기적인 상황을 잘 이겨내고 다시 돈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낙수 효과로 뭐 우리 전체 세수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쓸데없이 길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